지적재산법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에 들어가시면요. 과제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지적재산법 과제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특허법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정하여 판례의 내용과 관련된 법 이론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A4 5매 이상 제출기한은 기말고사 전까지입니다.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작성 형식을 보겠습니다. 학위 논문 작성 지침인데요. 이 분류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한글, 영어 이렇게 소단으로 점점 이렇게 가는데요. 꼭 이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헌 표기에 있어서 저자명을 적고 저서명, 인용 페이지를 각지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논문이 아니므로 그 표지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본문 양식을 보시면요. 로마자에서 이렇게 큰 목차 적어주시고요. 진하게 포인트는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여쓰기에서 소목차, 그 다음 작은 목차 그 분류를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11포인트 정도로 해서요. 줄 간격은 한 140이나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체도 본인이 일정한 글자체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논문을 보시면요. 논문 찾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요.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전자도서관을 클릭해 주시면 이 전자도서관과 관련해서 여기가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학술 DB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시면요. 검색 사이트들이 논문 검색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학교로 해서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지 그 논문 검색하는데 비용이 안 들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들어가시면은 그 열람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DBPR랑 키스가 되겠는데요. 키스에 들어가서 판례 평속을 키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특허법 판례 이렇게 쭉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허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고 그에 대한 이론 설명들 판례 평속이 나오는데요. 이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허의 무효, 특허 실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의 관계, 대법원 2014년 11월 3일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여기 다는요. 민사사건이 되겠습니다. 민사 1심은 가가 되고요. 2심은 나, 3심은 다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이기 때문에 다가 되고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노도가 되겠습니다. 1심이 고, 2심이 노, 3심이 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고노도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다운로드 하거나 열기를 하셔서 보시면요. 논문이 나오겠습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초록을 적으실 거면 적으셔도 되고 초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차 이렇게 있고요. 서론이 있습니다. 로마자로 적었죠.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은 특허 실시 계약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며 하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저자와 논문 제목, 그리고 출처, 그리고 인용 페이지 적었습니다. 서론을 적어줬고, 판례 같은 경우 인용 판례 번호를 적습니다. 사건 번호. 그리고 2번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적어줍니다. 사실관계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요지 적고, 그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 특허법의 이론적 내용을 적어줍니다. 목차를 바꿔서 3으로 해서 특허의 무효, 특허 실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 이제 관련된 판례와 관련된 특허법 이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요를 적어주고요. 2번에 이제 그 외국에서의 논의사항, 그래서 외국의 판례나 외국의 관련 법에 대해서 인용을 해줍니다. 일본의 자료들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 독일 자료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논의사항에서 관련 판례를 기술해주고요. 또 관련 학설들 적어주고,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판례에 대한 평석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결론 되겠습니다. 영문 초록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참고문헌을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주에 기재했던 참고문헌을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에도 유사도가 높게 나오지 않도록 그 문장을 재구성해서 그 중요 사항만 인용해 주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적으면은 표절이 될 수도 있고 유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장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서론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 상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특허 실시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 내용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들이 특허 실시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현행 특허법 133조 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특허 무효의 소급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허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특허 실시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고려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계약 내용에 들어있다면 이 계약 내용이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무효인 계약에 대해 판단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에 이러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지급됐던 실시료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당사자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경우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에 기한 CC를 지급 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CC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무효의 소급표에 의해 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에서의 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원고는 토목 및 조경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1과 2가 있으며 피고 1은 피고 2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특허권에 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특허 종료일까지 사용하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에게 특허기술 사용료로 총 매출액의 3%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허기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피고가 특허기술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에 따라 주식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상 특허권 중 특허권 2개의 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등의 원고에 대해 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미 지급된 특허기술 사용료 중 무효로 된 특허의 나머지 특허들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본소 및 교환적 반소 모두를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소에서는요. 피고 회사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 자료 제공 정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 관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중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특허기술 사용료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영업을 중단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 이제 본소가 기각된 거고요. 피고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를 주장하였고 또 착오 취소를 주장하였는데요. 피고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20년 가까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이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피고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였으며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사전에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상 피고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허는 총 13건이고 그 외에도 원고는 15건의 특허 및 실현신원을 등록하고 있으며 피고회사가 요청할 경우 원고는 통상실시권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피고가 가장채권자를 내세워 자산을 빼돌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주장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 착오 취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심으로 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허권의 무효 특허 실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이 이 판례와 관련된 특허법 이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허법 48조 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51조 1항에서는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특허 발명 실시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용 실시권 및 통상 실시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133조 1항 및 3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의해 무효 심판이 청구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여 특허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있지만은 특허의 무효와 실시 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특허 실시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계약 내용이 없다면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에서는 여러가지 상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허의 무효와 특허 실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해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 282조에 의해 특허권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계약의 특허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실시료를 지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할지라도 실시권자는 특허의 무효 이후에는 실시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특허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미 지급된 CC료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CC료가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CC료가 무효가 된 이후에 CC료 몫을 포함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해당 CC료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특허에 대한 관련된 판결은 없고 실용신안권과 관련된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용신안의 등록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실시권자가 이미 지급한 CC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CC료에 대한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특허의 무효가 특허 실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특허 실시 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련 국내 판례를 보시면요. 특허의 무효와 특허 실시 계약의 관계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계약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이 됐다면 민법 제535조에 의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급부의 대상의 권리가 사후,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계약 시를 기준으로 이미 해당 급부는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형실시권 설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어 당사자 사이의 전형실시권 설정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고 사용료 지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의 입장에서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보시면요. 특허법 제133조 1항은 특허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33조 4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특허 무효의 소급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무효 심결 확정 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특허권이 사후에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동안 실시하여 왔던 실시권자의 관계가 부당이득 반환 관계로 되느냐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으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특허 발명 실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무의 소급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이행 불능 상태에 된다. 그래서 그 원시적 불능으로 보았던 하급심 판례 입장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발명 실시 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이것이 원시적 불능에 있다거나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없을 뿐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원시적 불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특허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실시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원시적 불능이 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 이행이 불능이기 때문에 실시계약 체결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능이라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요. 이렇지 않다면 장래효만 발생한다고 나누어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는요. 판례의 의미는 특허 실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사후에 특허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이전의 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실시료는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이었다거나 특허 발명 실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었다거나 실시 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3항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라는 규정은 특허청과 특허권자 사이 공법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특허권자와 특허 실시권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소급효서 무효가 아니라 장래에 향해 무효가 된다고 보아 기존에 지급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시로 반환 부정서를 대법원에 따르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근거로서 특허가 무효가 돼서 장래에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특허권이 소급해서 소멸한다 하더라도 실시계약 체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점, 실시권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기존에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의 이 판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석자는요. 특허 실시 계약이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특허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특허 실시 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실시 계약의 법률 관계의 혼동을 막을 수 있고 무효가 소지가 있는 특허라면 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이라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이행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원시적 불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이 원시적 불능인가 아니면은 그 무효가 됐지만 이전에 무효가 되기 이전까지 잘 이용하고 있었는가를 판단해서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가, 원시적 불능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평석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판결을 설시하고 그에 관해서 이론들을 적용하고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적어줌으로써 보고서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